네, 한반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서정옥 변호사님, 장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제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에 박정화 의원, 이어서 당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이 지명됐군요. 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은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이라면서 사무총장 인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은 소위 PK로 분류되는 울산 울주 지역구에서 재선을 했고요. 개파색이 강하지 않은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다만 사무총장은 최고위원이 아니고 아직 최고위 구성은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선 정책위 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성원은 9명이고 현재까지 확정된 7명 중에 친한동훈계는 한 대표 본인,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이렇게 3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등의 4명은 범친윤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명이 최고위원회의 다수 성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남은 최고위원 두 자리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의 선택에 달렸습니다만 정책위 의장 자리를 이제 정점식 의원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좀 논란이 좀 있네요. 네, 친한계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대표에 맞춰서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는 게 맞고 당헌 당규에서도 당대표가 당직자 인사에서 임명권을 가진다면서 정점식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 지지자들은 정 의원 SNS에 사퇴 요구 댓글을 줄지어 달며 압박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에 정 의원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정 의원의 유임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정책의장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맞서고 있고요. 이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상임전국위원회에 가서 당헌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재현 최고위원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본인의 의견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서범수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낙점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 근데 이거 조금 이게 탕평을 생각한 것 같아요. 탕평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배현진 의원이 처음에는 많이 유력했는데 예. 이철규 의원하고 이제 그 상당히 그 최근에 녹취록부터 예. 계속 이제 그 갈등이 좀 있었죠. 음. 친윤과 이런 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은 저는 무난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서범수 의원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배려라든지 예. 송석준 의원은 이제 수도권이죠. 음흠. 그다음에 이거 서범수 의원은 이제 영남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탕평이나 지역 배려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서 아마 낙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뭐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부터 어떤 기준으로 인선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무조건 능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의원들의 능력이란 게 뭐 객관적인 수치로 측량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이게 PK 지역이라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이제 중진이 서병수 의원의 동생으로 또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개파색이 비교적 옅어서 당의 살림을 사는 어쨌든 사무총장으로서는 비교적 무난한 인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선택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논란이 정책위 의장을 계속 유임할 것이냐 교체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서 변호사님은 일단 당대표 인사권이다라는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이 임기라는 거는요. 평상적인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임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대표가 새로 전당대회 바뀐다든지 또는 정권도 마찬가지 봐요. 옛날에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 할 때도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장관급 정도면 예. 정권이 바뀌면 깔끔하게 사표내는 게 좋아요. 임기가 있어도 그럼 일반적인 경우고 이것도 마찬가지 임기가 1년인데 전당대회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그 대표한테 일단 재신임을 묻는 게 맞아요. 그게 관행이었어요. 옛날에도 일단은 사표를 다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가 다시 재신임하면 이게 다시 임명할 수도 있겠지 관리하고 그건 아니면 이게 교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위험하는 게 이게 맞다 봅니다. 이걸 임기를 고집할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러면 일단 사표를 내는 게 좋다. 일괄 사표는 일괄 당장 내는 게 맞죠. 아. 당 대표가 바뀌면. 예. 그래서 이게 새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장 좀 변호사님. 동의가 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동훈 당 대표가 일단 이제
그 수장으로 뽑혔고 그렇다면 인선에 대한 정권도 주는 것이 일단 맞는데 일단 당헌 당규상의 규정은 충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을 당대표가 지명하도록 돼 있지만 또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가 더 우선하는지와 예. 관련해서 이제 법리적인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정점식 의원이 이걸 모를까요? 본인이 지도부가 새로 바뀌고 이러면 좀 어쨌든 그 공간을 터주는 게 정치상 도의라는 건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면 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로 왜냐하면 본인 SNS 비공개했죠.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가 한 딸이라고 지칭했던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지지하는 여러 뭐 사람들 당원들이 예. 이거 뭐 하는 거냐 물러나라라고 했으니까요. 아. 그리고 본인도 막 임기 강조를 합니다. 아하. 이게 과연 본인만의 뜻일 것인가 아니면 이른바 친윤계 내지는 대통령실과의 뭐 교감하에 이런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인가 저는 후자일 가능성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계속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네요. 예,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나 혹은 친윤계 의원들이 하라? 뭐 이게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정책위 의장보다는 이제 오히려 최고위원 당연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5대 4냐 4대 5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친윤계 대표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사표를 스스로 못 내는 그런 뭐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아무리 봐도 이게 그래도 저는 이제까지 관행이 왔고요. 그 당헌이라는 게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합니다. 상식. 예. 상식으로 보면 이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죠.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 자, 일단 그럼 한동훈 대표 선택은 무엇일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데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네.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본인 인사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어 보이시는지 아니면 그 유임하실 것인지. 일단 교체 의지는 있어 보이는 게 그런가요? 서범수 사무총장 인선 자체가 교체의 신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자리는 개파색의 옅은 인물에게 드릴 테니 지명직 최고위원 나아가서는 정책위 의장은 좀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서범수 의원이 지역구가 울산인데 정점식 의원도 경남 지역 둘 다 PK라는 측면 혹시 예.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추정이겠습니다만 교체 서막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당헌 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보면은 사무총장의 경우는 대표의 명을 받아서 직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대표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정책위가 당내 기구 당기구가 아니라 원내 기구로 분류가 돼 있고 예. 정책위를 의원총회 산하에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를 대표한다. 그리고 임기도 1년 있고 또 이 임명 과정에서도 의원총회 추인까지 있어야 되는 게 사무총장과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로는 정책위의장하고 원내대표 정도는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당헌 당규를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겠고 물론 이제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했듯이 계속 엇갈리면 상임정국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또 높고 그리고 설령 교체가 돼도 이제 의원총회 입장 거기서 피력되는 의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또 뭐 의견이 너무 경론이 오가게 하면 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강제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의원총회를 거치되면 강제로 하다 보면 갈등이 극대화되면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예. 처음부터 이게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게 그 물밑에 협상을 해서 저는 뭐 해결해야지 원만하게 뭐 김정은 의원처럼 상임 정국이 이렇게 가도 안 되고 하여튼 이거는 규정 법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상식으로 상식으로 가자. 예, 법이 풀번 당원이 아니다. 사표 상식이다. 내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여기까지. 자, 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가보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방송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거죠? 네,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방송사법 중에서 3가지 법안이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EBS법이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방송사법 처리에 대해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나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고요. 예.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이 모두 통과되고 나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방송 장악을 위한 여당의 떼쓰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사법을 수용해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방송사법에 대한 찬반 그리고 국회 내 토론 필리버스터 입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서 변호사님부터. 뭐 저는 이제 정권
자기들이 교체가 돌려주든지 말든지 문재인 대통령 때 다 임명해묻잖아요. 자기들이 다 했잖아 그때요. 다 KBS 이사들 쫓아내고 강규행 이사부터. 예. 근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우위가 되니까 이제는 이게 갑자기 뽑는 방식을 바꾸자 이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정권 잡아서 의원도 많으니까 그때 바꾸면 되잖아요. 왜 지금 이게 못하게 되는 막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 다 하고. 아하. 근데 뭐 저는 공영방송에 누가 임명하느냐 이게 주제는 토론은 필요한데 예. 대통령이라는 건 이게 국민이 뽑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이 공영방송에 뭐 사장을 선임한 데서 이게 아주 뭐 잘못된 제도냐 이렇게는 안 봐요. 만약에 뭐 학계나 시민단체가 보수 진보 간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면 그쪽에 뽑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좀 기울어져 있거든요. 진보 쪽으로.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학계나 시민단체 위주로 이게 뽑다 보면 아마 이게 진보가 영원히 장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도가 현재까지 필요하다 봅니다.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논리의 골자는 왜 지난 정부 때 하지 않았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주장은요. 그런데 그건 온당한 반박 논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막는다는 것인지, 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실상 그렇다면 여권 추천 몫이 더 많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게 온당하다면 지금 이 구조가 방송의 민주성과 어떤 그 개혁성 그리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편의성에 있어서 증진이 됐는지 좀 완전히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세계 여러 기구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그리고 뭐 날리면 바이든뿐만 아니라 전용기에 태우니 안 태우니 지금 방통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완전히 뭐 법원 출신이긴 하지만 통신과는 문외한으로 보이는 그런 인사들을 왜 이렇게 심을까? 그렇다면 이건 방송 장악 의도 아닌가? 뭐 KBS 사장 마찬가지였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 후보자 MBC와 관련해서 민영화와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고요. 이런 여러 지점에서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준적으로 한 편향을 갖지 않도록 하자. 이사를 21명으로 다 KBS, MBC, EBS 높이자는 거예요. 늘리자는 거예요. 그걸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너네들 왜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좀 무책임한 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공영방송 사장을 어떠한 그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경우에 이제 뭐랄까요? 어떠한 그 방송 장악 논리가 좀 작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들 뭔가 여론이 바뀌나요? 요즘 미디어 환경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 10년 전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저는 완전하게 중립이 어렵습니다. 예. 제가 봐도 이게 노조 가면 KBS나 MBC 다 1, 2, 3, 4 막 노조가 있잖아요. 예. 이미 정치색을 다 띠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민노총 소속이냐 아니면 이게 뭐 또 우파 쪽이 보수 쪽이냐 이미 완전하게 객관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이런 사장이나 이게 선임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맞죠. 현실적으로 이게 저는 정치색을 이게 띌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보통 KBS는 대통령이 다 몇 명 뭐 지명하고 그다음에 방송심의위원도 3명 지명하고 이런 식으로 예. 있잖아요. 박문재는 이제 방통위원장이 9명 하고 다 이게 법이 있거든요. 저는 뭐 그걸 인정해야지. 대통령도 이게 국민이 선택한 정권 아닙니까? 따라서 이걸 완전하게 다 정치색을 빼고 완전하게 중립 객관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저 KBS 이사하면서도 이사들도 이게 다 정치색이 있더라고요. 순수하게 객관적 중립성 이런 이게 언론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앵커님 정도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이게 그런 색깔을 다 띄고 있어요. 갑자기. 아주 중립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 사안을 보면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될 거고 또 법안이 재추진되고 또 거부권 행사가 이런 게 무한루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법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안이 좀 이러한 상황 22대 국회에서 계속될 것 같은데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네. 보세요? 이게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 이거는 사실 멈추려고 먼저 결심하는 쪽이 멈추게 되는데 멈출 결심을 하는 자가 멈춘다.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힘에 따라서 행동을 예. 하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양쪽이 다 힘이 있는 거죠. 지금 찬성 반대 양쪽이 한쪽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한쪽은 대통령 법안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힘이 있기 있고.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대로 가면 예. 똑같이 양쪽이 똑같은 내용과 태도를 고수하면은 예.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누가 더 목이 마른가 이 부분을 국민들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특단의 대책이랄까요? 뭐 법안 내용이 됐든 아니면 그렇죠. 여론을 모으는 어떤 과정이 됐든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이 아. 어느 쪽일 것이냐
예, 그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판단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 행사 이렇게 사실상 남발에 가깝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면 거부권 행사는 최소한으로 하셔야죠. 왜냐하면 헌법학자들도 정말 뭐 본인이 아주 골자로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에 반한달지 이런 아주 최소한의 경우에만 행사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예.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법을 전공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끊는 고리는 원래 권력을 가진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도 2주차를 맡고 있는데 이제 당내 지지층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와 그리고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까 유신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탄핵이 우선이니까 당내 다른 목소리는 필요 없다. 이거는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당에? 제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이거 우리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예, 자, 김두관 후보와 정봉주 후보의 목소리였죠. 전해주실까요? 네, 7월 27일 부산 지역 연설에서 김두관 대표 후보는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7월 28일 충남 지역 연설에서 정봉주 후보가 우리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좋아하는 분열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철회하고 사과하라라고 맞받았고요. 예. 다시 김두관 후보는 이날 오후에 충북 지역 연설에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 유신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예. 전체주의 사고라고 일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후보도 개입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들과의 차이만큼 크겠나.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당대표 경선과 달리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봉주 후보를 가깝게 추격하고 있는 상태죠. 네, 김민석 후보는 27, 28일 진행된 부산, 울산, 경남 및 충남, 충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누적 2위, 득표율 17.16%로 올라섰습니다. 예. 정봉주 후보가 현재 득표율 19.03%인데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두 후보의 격차는 2%포인트 이내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은 5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김병주, 전현희, 이현주 후보가 3, 4, 5위를 달리고 있고요. 한준호 후보가 이현주 후보보다 0.09%포인트 모자란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순위는 강선우, 민형배 후보 순입니다. 예, 자, 김두관 당대표 후보자 일단은 그래도 현 상황에서 어떠한 선거 구도를 균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발언의 수위도 좀 높아진 상황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소수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 발언 어떻게 듣고 계세요? 뭐 저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봐요. 김두관 후보가 왜냐하면 예. 이게 개딸이 아주 다수는 아니잖아요. 숫자나 전체 당원에 비하면. 그 근데 응집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상은 좌지우지하니까 소수 개딸이 점령했다. 저는 옳은 말이라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제가 최고위원 후보들 쫙 보니까요. 예, 제일 비판 많이 하는 게 처음에 윤석열, 김건희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들 내용이 예, 제일 비판 많이 최고위원 후보들 연설을 예, 자세하게 제가 모니터해 보니 아하, 제일 먼저 이게 윤석열, 김건희를 제일 욕 많이 하고 두 번째가 김두관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부 이게 최고위 후보들이 김두관 후보를 막 비판해요. 왜 그렇겠어요? 그 8%, 7% 놓은 후보를 그렇게 욕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에 당원들 표 얻으려고. 결국에 대다수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90%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두관을 막 공격하면 이재명 지지하는 당원들이 표 줄까 싶어서 저는 정봉주 후보들에게 그런 의도로 봐요. 결국 이제 그 이재명 지지하는 당원들 표 얻으려고 예. 김두관을 이렇게 공개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장 변호사님 근데 김두관 후보가 좀 나아간 것 같아요. 좀 많이. 많이 네. 나아갔다. 이렇게 뭐 민주당이 일극체제로 간다,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저 새겨들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맞으니까요. 예.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인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왜 이재명이란 이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소환되느냐.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일단 대립하고 격돌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와 관련해서 당원들이 이런 90%에 가까운 이런 표를 몰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외부에 아무리 이 뭐 유신체 뭐 북한이라는 적이 있다라고 해서 유신 독재를 정당화했던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정치 상황이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독재와 비유가 지금 민주당 잘못됐다. 예 그리고 이건 당원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개딸이다 뭐다 어쩌면 응집력이 높은 당원들에 대해서 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주의다 뭐다 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나아간 발언이기 때문에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 이야기 또 2부에서 이현주 의원 최고위원 후보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사도광산 얘기 우리 정부 동의를 얻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현재 전시관에 이제 강제 동원이나 문과가 빠진 것으로 드러나서 이게 또 논란이네요. 네, 과거 일본 최대 금광이었던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약 1,500명이 강제 노역을 했던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아이카와 박물관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28일 공개를 했는데요. 예. 전시실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것을 액자로 전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징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기반해서 업무를 의무화한 것이라 설명하면서 합법성에 방점을 찍었고요. 강제나 강제노동 이런 단어들은 없었고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도 없었습니다. 예. 니가타 국제정보대의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모르는 관람객이라면 강제동원을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라고 적혀 있는 등의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민주당은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납했다. 우리 정부를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도 일본은 강제동원 기록 명시를 약속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런 전과를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반인륜적 전쟁 범죄 부정과 은폐에 손을 빌려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 무능과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 또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한 것일까, 또 문구는 빠졌지만 인정한 것일까, 이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부터. 참 이게 그 외교라는 게 우리도 베트남전에 참여했고요. 베트남도 이게 피해자니까 소송도 많이 해요.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또 정부 입장이 있고 베트남 입장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게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얻을 수 있으면 최대한 다 얻어내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제 그 상대가 있고요. 예. 원래 이게 자국 중심으로 역사는 이게 기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뭐 강제징용이라 뭐가 이게 확실하게 좀 안 돼 있는 거는 아쉽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아까도 노지만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이러면 이게 누가 봐도 도망가려는데 붙잡혀오면 강제로 징용은 이게 있거든요. 따라서 미흡하지만 좀 이게 그 강제가 됐다는 거는 표현이 돼 있고요.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외교라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일본 총독부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뭐 일본 총독들은 먼저 하는 것도 아니잖아. 정부도 이게 최선의 협상을 하도 일본도 강경에 노는 거 아닙니까? 예. 서로 상대적이니까. 그럼 이게 밀고 당겨하다 보면 서로 양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이게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아니, 총독보다 이건 너무 저는 과잉 비판이라 봅니다. 참모여사님. 이 정부는 일본 총독부와 뭐 비슷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다라고 하면 발끈하죠. 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비판하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그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
정부가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강제노동으로 피해를 본 우리 선조 조상들이 있는데 이걸 없애는데 동의해 주는 게 어떤 정부입니까? 이걸 일본 대변인이라고 비판하는 거 이게 온당합니까 아닙니까? 물론 외교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또 외교부의 설명도 이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온 설명이 이렇습니다. 아니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고 적혀 있다. 이게 강제노동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노역이라고 적시하고 우리 역사를 과거에 사과받지 못한 역사를 직시해야 되는데 왜 이 정부는 그런 걸 못합니까?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합니까? 대신 생활상을 뭐 표현하고 뭐 인형 같은 걸로 구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정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이 관련 논란 좀 더 계속될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 장윤 변호사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